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땜빵하러 나왔습니다. 김변 어디 갔어요? 김변이 요즘 너무 바빠졌어요. 원래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만 알고 싶은 집 뭐 이런 것처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김변. 자, 김변 김선욱 변호사는 현재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녹음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중국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칭따오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칭따오 하면 맥주인가요? 양꼬치를 먹으러 간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박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확 잠기셨어요. 아우. 누가 알면 새벽 방송인 줄 알겠어요. 지금 새벽은 아닌데요.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어제 저 소리 지르는데 좀 갔다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요? 네. 락 페스티벌 뭐 이런 데 갔다 오셨나요? 그쪽은 아니고, 제가, 이미지와 달리 야구 팬입니다. 두산 팬이시죠? 네. 그래서 야구장에 상대팀 한화 팬들과 함께 가가지고요. 네, 서로 소리 지르느라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어제는. 네. 자, 김변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빠졌을 때, 뒷담화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박쌤 없으니까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그랬나요? 모르겠네요. 기억이 없어서. 갔다 와서 들었어요, 다. 네. 원래 오늘은, 모니터 잘 안 하시는데. 자, 오늘은 계속 김변 없으니까 더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네, 저희 둘이서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곽성순 PD 겸 기자, 네,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저희 셋이서 오늘 네.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초 황교안 국무총리가 드디어 국내에서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냥 종식이 아니고 사실상 종식 이렇게 붙은 거는 뭐 이유가 있죠, 곽 기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도 여기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그 신종 감염병 같은 거를 공식 종식할 때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국내에는 아직 공식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뭐 8월 말 9월 초까지 넘어간다면서요? 빨라야 8월 그렇죠. 말, 뭐 늦으면 9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뭐 다들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공식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환자가 그 PCR이라는 검사에서 네,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도 그렇죠. 최장 잠복기의 2배. 2배.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8일. 14일의 2배인 네. 28일이 지나야 공식 종식 선언이 나니까. 네, 네, 네. 한 분 남았죠? PCR 음성 딱한분 안 남았는데 나오는 사람. 그분이 지금 그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왔다 갔다 하신다는데 최근에는 계속 이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분이 만약에 나온다, 나왔다 이분까지 그럼 또 음성이다. 늘어나는 거고. 아니죠. 양성이 되면. 이분이 양성이 네. 되면 이제 계속 하루하루 늘어나는 네. 거고 이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공식이 되면 그날로부터 28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공식 종식이 가능한 겁니다. 면역계 질환 뭐 이런 면역 체계에 좀 이상이 있어서 림프종이 예. 이상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예, 나온다고 안 하더라고요. 자, 면역계에 이상이 있으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런 검사에서 잘 안 나오죠, 원래. 요즘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의학적인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다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게 아닌가. 참고로 의사 면허를 갖고 계십니다. 네. 일반인 중에서 굉장히 의학 상식이 많은 사람, 이 정도에 지금 도달했죠. 네. 자, 어쨌든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메르스가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전히 좀 뭔지 모르게 찜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메르스로 드러난 국내 의료계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뭐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가 뭐 대책 마련도 하고 있고 의료계와 접촉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참 이렇게 메르스가 유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개혁적으로 고칠 것 같다가도 이제 또 다시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번 기회에 개혁이 되려면 국민분들, 그러니까 의료계 뭐 이쪽 분들 말고 국민분들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에서는 메르스 관련 소식도 일부 있고 또 오래간만에 메르스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밝혀진 대규모 환자 정보 유출 건 이것도 좀 다루고요. 다른 소소한 뉴스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히구라 115회 지금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의료기관들, 이렇게 메르스 거치면서 의료기관들이 고생 많이 하고 뭐 적자도 입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국내의 국립대 병원들 대부분이 지난해 매출은 증가했는데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서 잠깐. 이건 메르스랑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메르스랑은 상관은 없는데. 작년 통계인데 메르스가 안 왔을 때도 힘들었다. 국립대병원은 적자였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대략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국립대병원 11곳 중에 경상대병원이 부산에.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건가요? 예, 경상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대병원, 이렇게 뭐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경상대병원은 어떻게 적자가 아니죠?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하죠. 신기하네. 아는 사람은 다 그걸 신기해하죠. 네. 네. 적자, 11개 중에 10개가 적자인 거는 뭐 별로 놀랍지 않고요. 이곳을 취재해봐야겠네요. 그러게. 경상대병원. 네. 뭐 통계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최근 발간한 병원 경영 브리프 2014년도 국내 국립대학의 의료 수익 동향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2014년 총 의료 수익이 3조 9,054억으로 그 지난해 이제 2013년에 3조 6,291억보다는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의료 수익은 이제 증가한 것으로. 네, 7.6%. 네. 의료 수익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요즘 제일 핫한 보건국에서 제일 핫하다고 잘 나가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역시 지난 2013년에 4,262억 원에서 2014년에는 4,936억 원으로 15.8% 늘어났고요. 야, 15.8%. 네.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이런 것도 12% 요쪽 안짝으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가장 핫하다는 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제가 여기저기 이제 취재 다니면서 들어보면 최근에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빅5 있으시잖아요. 빅5 외에 요즘 제일 잘 나가고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빅5 중에 한 곳은 추월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그 분당 서울대병원은 IT 쪽이 발달한 걸로도 제일 유명하죠. 외국 그렇죠. 손님도 많이 오시고. 예전부터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계시죠. 개원한 지 10년인가가 됐던데. 처음에는 그 노인 진료 뭐 이런 거에 좀 중점을 그렇죠. 둬서 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뭐 예. 그렇게 핫한 병원인데 저는 개원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뭐 뉴스는 아닌데 이거는. 아니 그쪽 한 2번 가본 것 같네요. 그쪽에 안 사시면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장례식장이라도 갈 일이 생길 법도 한데 희한하게 한 번도 갈 일이 없더라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관계자분 들으시면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저도 한번 구경하러 가고 싶습니다. 네. 구경하러. 네. 뭐, 굳이 초청을 안 하셔도 그냥 가셔가지고 보셔도. 아니, 그냥 가서 이렇게 건물만 보고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번 초청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세 군데 10% 이상 늘어난 곳 세 곳 말고 나머지 병원들은 어때요? 네, 나머지 병원들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대병원, 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도 3.5에서 7.8% 정도 사이에서 증감률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출은 다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순이익이 문제인데요.
2014년 국립대병원 전체 순이익은 마이너스 1,17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난 것인데요. 네. 근데 2014년도에는 1,272억 원이어서 13년도에 비하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한 1,000억 원 넘게 계속 이제 손해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 다 적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 놀랬던 게 원래 그랬어요. 2013년에도 적자였기 때문에. 네. 흑자가 난 게 더 뉴스. 그러게요. 왠지 뭐 나면 안 될 것 같은 뭐. 음. 근데 서울대병원 이제 각각 병원별로 좀 보자면 서울대병원이 뭐 가장 관심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서울대병원이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252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4년도에는 마이너스 262억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적자가. 부산대병원도 2013년에는 마이너스 117억 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133억 원으로 적자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병원들도 뭐 적자가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네. 한데, 네. 그 경상대병원은 작년은 저기 적자였네요. 경상대병원은 재작년에 2013년도에는 142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014년에는 4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이게 여기 가보자. 네, 진짜 취재해봐야 궁금하네요.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그러게요.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100억 원 이상 흑자를 이게 좀 자세하게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럴 리가 없거든요. 뭔가 어디서 이렇게 저 회계 처리 회계상인가? 과정에서 어디서 이렇게 돈이 왕창 들어왔거나 뭐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병원경영연구원 이영균 실장이 이 보고서를 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병원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그중에 인건비 비용이 증가하면서 계속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거에 근거를 하자면 경상대병원은 이제 인건비를 줄여서 아마도 너무 그런 너무 추측보도 억측 아닌 억측. 하시지 아니, 말고. 안 한다. 경상대병원 네. 지금 항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영균 실장 말에 이제 근거를 하자면 뭐. 이제 병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매출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가격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도 마음대로 늘리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요 뉴스는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경상대병원은 도대체 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고 네. 1년 만에 142억 적자에서 42억 굉장히 많이 흑자로 올린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180억 원 정도의 플러스를 손익이 만들어낸 거죠. 증가했다는 건데 아. 그 비결을 좀 취재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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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국시원장 임명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임기가 지금 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잖아요. 여기 네, 원장 네, 네. 임기가 7월 31일 우리 방송 나가는 날로 끝인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차기 원장이 선임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된 건지.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방송을 네, 했었나요?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낙하산 얘기 막 하고 저희가 이제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복지부에서 그 낙하산 인사라는 거에는 전면 부인했고요. 그렇지 않다. 절대 저희가 아니다. 그 기사와 방송으로 낙하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연락이 가서 왔죠. 만나봤는데 낙하산 아니다. 아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 그게 이제 지난 27일 월요일이죠. 지난 27일에 이사회가 열렸었답니다. 이 인사 관련해서 원장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사회가 열려서 여기에 이제 신임 원장 선출의 건이 올라왔었대요. 그리고 현재 원장이신 정명현 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모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신 분이 한 분 해가지고 두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 5월 달에 공모했을 때 그때 네. 지원자가 그렇게 2명이었다는 네, 네.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분이 그분들을 맞나 봐요. 가지고 네, 예. 원래는 이제 뭐 6월쯤에 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렇죠. 이 이게 이사회를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마 그 부랴부랴 이사회를 일단 열었는데 종족수가 미달돼가지고 종족수 미달. 야, 네. 이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 않고 그다음에 네. 안건도 당연히 이제 부결이 된 거죠. 네. 하도 이제 음모론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정족수 미달로 이렇게 못 뽑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사들한테 누군가 연락을 해서 일부러 안 나가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뭐 바쁘시죠? 굳이 참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 이유 없는 추측하면 안 된다고 방금 근거 없는 그냥 말씀하시고. 추측이 약간 들긴 합니다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뭐 아무도 못 뽑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만약 27일이라도 요 안건이 올라가서 두 분 중에 뭐 어느 분이 됐던 원장이 되셨으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지금 최근 논란이 있는 거에 한시름 놓고
오는 12월 이제 법인화가 되는 오는 12월까지는 그때 뽑은 27일날 뽑은 원장으로 4개월이 가는 거였는데 그날 이제 회장이 안 뽑히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좀 또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일단 낙하산은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8월 중에 임시이사회를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이때 뭘 결정하냐면 원장 선출을 다시 한번 할지 아니면 원장 없이 12월까지 대행체제로 그러니까 원장 공석으로 갈지를 그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쭉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 요즘 그러니까 보면 무슨 공석으로 이렇게 당분간 쭉 가는 그런 네.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 네, 네, 정부에서는. 네, 8월 1일부터는 딱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임시이사회를 열기 전까지는. 없는 네. 겁니다. 네. 임시이사회를 열어도 그냥 공석으로 4개월 버티도록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27일 날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4개월짜리 이 원장을 할 수도 있고. 여기 그 법인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노현홍 네, 그렇다고 교수네요. 하십니다. 이분이 복지부 차관 출신. 네, 차관 맞습니다. 출신. 요거는 이제 12월 법인한 이후에 그때는 이제 복지부 장관이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쪽 국시원 업무를 잘 아시는 어느 분의 얘기에 따르면 4개월이지만 게다가 이제 이 가을쯤 이제 연말연시에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8, 9월, 10월 요때 네. 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이 원장이 없이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사실은.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법이나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법이나 준비도 있고. 또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대행 체제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원장을 못 뽑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지원자가 없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그 또 한 분의 지원자 정명현 현 원장 말고 이분은 보건의료랑 아무 상관없는. 네, 제가 이제 어느 대기업인지를 들었는데 네. 이 방송에서 말씀을 네. 해드리기는 이니셜. 네. 근데 이니셜로 말하면 너무 확 들어가서 시원하게 말하고 삐처리 하죠. 제가 삐처리를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게 아니 근데 이거를 알파벳을 딱 네. 말씀을 드리면 왜, 거기 왜? 이렇게 알 수 있네. 써봐요. LG인가? 써봐요, LG? 써봐요. 삼성? 아니 알파벳이 뭐 L 뭐 S 뭐 LG, C, LG? A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뭐 저는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런 거기인데 그 복지부에서도 야구팀 있어요 혹시 거기? LG네, LG. 있네. 삼성도 야구는 있잖아. 롯데도 있고. 그럴까? 요즘 대기업들은 다 있죠 야구팀이. 두산도 있고. 난 왠지 LG 같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그 관계자분도 도대체 그분이 왜 지원을 했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아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진짜 몰랐는지. 일부에서는 그분이 낙하산일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아니 네.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그 모르겠지만. 대기업 임원이 일단, 선출되면 낙하산 논란 일겠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분은 뭐 네. 자,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 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 대봤어야 모르죠. 알죠, 네. 그거를. 보고 주변에 대기업 임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아니 근데 박쌤께서는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분은 좀 아시잖아요. 대기업 회장님 중에 아는 분은 있어요. 근데 임원 중에 저도 아는 사람도 이건희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에이, 절 몰라. 그분이 모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재벌 회장들 다 알아요. 저는. 저도 뭐 예. 네, 다음 뉴스 가죠. 그렇죠. 네. 우리 뭐 인맥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지금 네. 실토하는 말하다 보니까 참 씁쓸해지네요. 그렇네요. 네. 네. 자, 이번에도 약간 씁쓸한 뉴스가 네. 이어지네요. 네. 건강보험 심사원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사원에서. 네, 심사평가원에서. 네. 네, 너무 일찍 일어나셨나봐요 오늘. 어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네. 네, 심평원에서 이제 부선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감사 레드 휘슬이라는 게 네네,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던데 이게 이제 심평원 내에 있는 이제 익명 신고 시스템 뭐 이런 건가 봐요. 이제 뭐 군대로 따지면 소원수리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그걸 레드 휘슬 이렇게 소원수리는 잘 모르시나요? 소원수리? 아니 아는데 그거는 이런 거랑 좀 익명 보장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돼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이제 심평원에서는 그 레드 휘슬이라는 시스템을 아마도 가동 중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성희롱 관련 신고가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 감사팀이 지난 7월 2일부터 21일까지 요 신고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쭉 진행을 했는데 감사 결과 실제 성희롱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는 굉장히 짧으니까요.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보면 감사 결과 이제 이 신고 가해자로 이제 신고된 분이겠죠. 그 해당 직원이 부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고 사무실에서 같은 여직원의 목을 팔로 감싼 뒤에 성적인 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인 언동. 어느 언동이 정도까지를 뭐죠, 좀 구체적으로 그렇지. 알려줘야 우리가 알 얼만큼 텐데. 나쁜 X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참- 조직에서 이렇게 신고를 할 정도면 그렇죠.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사람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겠죠. 네. 한두 번이 아니신 게 아닌가. 뭐 지금 이런, 이미 네. 이게 두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워크숍에서 워크숍하고 한번 하셨고, 사무실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한번 하셨고.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아니요, 아니야. 감사 결과를 보면요. 네네. 잘 보시면 부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그렇죠. 예. 다른 분들. 직원들에게 여러 명. 그러니까 여러 명의 뭐 여직원이 있는 데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야리꾸리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예. 아마도 워크숍에서는 뭐 술을 한 잔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술 먹었다고 용서되진 않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아닌데, 이제 정황상. 근데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술을 드시고 업무를 보지 않으시니까, 이분은 이제 술 드실 때도 그러시고, 뭐 맨정신에도 그러시고, 뭐 이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언동이니까 해보는데. 말도 하고 무슨 그렇죠. 행동도 예. 좀 있었나 보네요. 그게 되게 한국 사회에서 물론 이제 말만 해도 걸리는 거고 나쁜 행동이긴 한데 말만 해가지고는 웬만하면 이렇게 어지간하면. 적극적으로 네. 신고를 하거나 뭐 문제 제기를 하진 않죠. 뭔가 이렇게 약간의 접촉이 좀 더 있어야 확 열받아서. 근데 이제 목을 심평원, 팔로 뒤에서 왜 감싸요? 뭐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친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서로 배간에 뭐 이렇게 헤드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게 뭐 근데 재미로 이성끼리는 그렇죠. 안 하잖아요. 이성끼리는. 이성끼리는 요거 굉장히 글쎄요. 이 목을 네. 감싸는 건 안 하죠. 보통. 와이프한테도 어깨 잘 동무 잘안 하는데. 여자들끼리는 하나요? 여자들끼리도 잘 안 하죠. 헤드락은 안 해요? 고등학교 때 했었나? 왠지 송 기자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 기자는 지금 와이프한테도 안 한다는 위험한 와이프한테도 발언을 굉장히 이거 하기 굉장히 목을 이거- 감싸는 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난이도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예. 아니 되게 무슨 자꾸 프로레슬링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 뭐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서 하는 거면 그러니까 뒤에서 목을 감싸는데 뭐 드라마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백허그, 있고. 뭔가 백허그처럼 백허그 아름다운 네. 장면일 수도 있죠. 연인들끼리 굳이 하면. 스포츠 쪽으로 몰아가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심평원 본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 전국의 수많은 지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안 된 걸 보면 네. 본원에서 본원인 것 같아요.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시는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심평원은 워낙 이제 여직원 비율이 큰 조직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간호사 출신 분들도 많고 해서 네.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르죠. 안 일어났는지 그렇죠. 안 밝혀졌는지. 있었는데 안 드러났는지는 시시했을 수도 모르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예, 이번에 감사실에서 이제 이거가 이런 일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확인을 했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징계를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제 누구한테? 이제 뭐 저기 원장한테. 원장이나 중징계면 뭐예요? 최고. 근데 이게 저도 신고가? 이제 뭘까라고 봤는데 이게 중징계가 내려진 게 아니라 네. 중징계를 요구한 거니까 네. 뭔가 좀 무슨 이 요구를 뭐 심평원장이나 뭐 복지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겠죠 아마. 받아들여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뭐, 다시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죠. 잘 봐야 들여다봐야 되는 되는 거죠. 보통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쯤 되지 않을까요? 정직 정도 이상 돼야 중징계라고 보지 않나요? 감봉 이런 거는 그건 좀 경징계. 네. 견책, 감봉, 뭐 경고 이런 네. 거는 다 흐지부지 경징계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요즘은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성희롱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송 기자 조의하시고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청년에서 단독 보도로 송송 기자가 썼네요, 이거? 네. 제가 썼네요. 네. 쓴 본인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제보가 저희 쪽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 당국대병원에서 융합의료센터라는 걸 그 죽전 캠퍼스에 설립을 했잖아요. 몇 년 됐어요. 제가 예전에 네. 만들 때 기사 한번 썼었거든요. 네, 이게 그 강동 경희대병원에 있던 최원철
교수를 영입 이런 차원에서 그랬죠. 특임 부총장으로 임명했죠. 그 유명한 최원철 그렇죠. 교수. 이게 네.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를 개발했다는 분인데 네. 이 넥시아를 연구하는 게 당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근데 외래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외래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 명단에 강동 경희대병원 교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했을 때는 제보를 받았을 때는 교수 한 명이 있다고만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조금 유명한 분이어서 그 사람이 강동 경희대병원에도 현재 있는데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면 문제 아니냐라는 제보를 받고 이제 사실 법인도 확인에 다른데 그렇죠. 완전히. 당국대병원이랑 강동 경희대병원 쪽이니까 그렇죠. 경희대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러니까 환자인 척을 해서 그 넥시아 센터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런 교수는 없다. 그래요? 네, 없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혈액종양내과에 다른 교수 이름이 있길래 그럼 이 교수한테는 진료를 받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교수는 지금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안 한다. 임상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를 한다고 그 외래 진료 시간까지 다 명시돼 있었거든요. 근데도 네. 진료를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동 경희대병원 쪽에도 확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병원 측에서 허락을 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제서야 그런 게 있는 걸 알고 몰랐다. 네, 몰랐다는 거죠, 자기네들도. 자, 그러면 뭐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넥시아 센터라는 그 단국대학교 네. 넥시아 센터의 이 진료 의료진으로 시간표까지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3명이 강동 경희대병원 소속 교수인데 강동 경희대병원에 물어보니까 우린 모르는데요?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혈액종양내과 교수 2명은 원래 강동 경희대병원 소속인데 한 명은 최원철 그 부총장이 이 당국대로 옮기면서 같이 옮겼고요. 한 명은 그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같이 넥시아 연구를 했었지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교수 2명도 지금 여기 진료 명단에 당국대 넥시아 센터 진료 명단에 올라 있는데 그 2명도 강동 경희대병원 소속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지금 4명의 이름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좀 문제라는 거죠. 네, 4명의 이름을 확인했던 거죠. 3명은 강동 경희대병원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올라 있고 네. 강동 경희대병원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네. 네.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은 올라 있는데 진료는 보지 진료를 않고. 하지 않는 걸로 되어 네. 있고 진료 시간표만 있다. 네, 네. 이상하네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또 강동 경희대병원 쪽에 그 사이트를 보내줬더니 그 홈페이지 화면에 있는 병원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도 자기네 사진이라는 거예요. 강동 경희대병원. 건물 사진이? 네네. 오호. 야, 그거 신기하다. 당국대학교 병원의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건물 사진은 경희대병원 건물이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야. 추측하기로는 네. 이 넥시아 센터라는 게 강동 경희대병원 쪽에 원래 있었잖아요. 최원철. 아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2013년도에 4월에 취재했었을 때는 이 위치가 어디였냐면 당국대 죽전 캠퍼스. 아니 그 죽전 최원철 교수가 그 옮기기 당국대로 전에? 옮기기 전에 전에?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그렇죠. 넥시아 연구를 네, 했으니까 했었죠. 예. 그때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 같다 보면 이런 진료명이나 이런 거 다 그대로 거 지금 보면 넥시아 센터는 건물이 없나요? 아니요. 그때 그게 제가 취재했을 때 그때 크게 지었잖아요. 따로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없어요. 그 단대 죽전 캠퍼스에 가면 거기 치과 병원이 있어요. 단대 치대가 유명한가요? 아무튼 거기 치과 병원이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있죠. 있는데 치과 병원이 있는데 거기 5층과 6층에 거기 뭐 명예 총장실도 있었고 당국대 무슨 센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넥시아 센터를 만든다. 이제 그때 그랬었거든요. 계획이. 그때 한참 그때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 네. 거기서 진료를 보고 있는 건 5층이고요. 아예 거기 당국대 맞네요, 쪽에서 그러면. 네. 단국대 NGC 한의원, 당국대 NGC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설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국대 NGC 의원, NGC 한의원. 네. 그러니까 의원급 의료기관 두 두 개를 개가 개설 신고가 돼 열었다라는 있는 거죠.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에서. 가능한 거예요, 원래?
가능한 것 대학법인에서 동네 의원을 개설했다는 거죠. 근데 단국대는 뭐 그때 가능하니까 했겠죠. 같은데. 뭐 부속 의원 자, 이런 거는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학이 설립한 큰 병원들을 대학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대학의원. 그쵸. 왜냐면 단국대는 왜안 웃지? 한의대가 없거든요. 네. 한의대가 없으니까 이제 유머였나요? 한방병원을 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없진 없지는 않죠. 않겠죠. 만들 수는 있는 만들 수 건가요? 있는 외부에서 거죠. 한의사들을 다 데려다가 데려다가 만들면 하면 되는 되죠. 거죠. 법인이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 대학병원이 아닐 뿐인 거죠. 대학의원이고 아. 네. 대학의원. 대학의원, 대학한의원을 두 개를 개설해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웃기네요. 일단 넥시아 이쪽 건 그리고 최원철 이 부총장 현재도 부총장이죠 직책이. 네, 특임 특임 부총장. 부총장이라고 부총장. 달아줬었죠. 네, 이분은 여러 적들도 많고 뭐 지지자들도 많고 한데 이분을 공격하면은 다 소송을 거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우리도 그렇죠.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는 뭐 사실관계만 사실관계만. 했으니까요. 네. 그 강동 경희대병원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사실 파악하고 사실관계만 얘기해도 우리 지금 김변 없지만 이 명예훼손과 모욕 요 두 가지 건으로 해가지고요. 예. 걸 수가 사실을 있군요. 얘기하면은 명예훼손, 이거 기사로도 한번 얘기하고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고 평가를 얘기하면 모욕이든가요? 그런 거 있었죠. 아무튼 강동 경희대병원 쪽에서 그 넥시아 센터에 단국대 넥시아 센터에 사진이랑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 교수 개인들은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병원은 아니요. 몰라도? 저희가 그 교수들한테 직접 연락을 좀 했으면 물어봤어요? 좋겠다라고 했는데 직접 연락을 기자랑 통화하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하면서 네. 이 홈페이지를 보여줬더니 그 교수도 되게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돼 있었냐고. 본인은 경희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단국대병원 홈페이지에 자기가 진료하고 있다고 사진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 개인 사진은 아닌데 어쨌든 이름이랑 뭐 이런 게 이름이 올라가 올라 있으니까요. 있다고? 네, 동명이인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희 확인해봤죠.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넥시아 센터 측에서는 그러면 삭제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밤 늦게까지 확인해봤는데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뭐 삭제 안 해줄 이유가 없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뭐 근데 네. 이게 메인 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딱 눈에 띄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쪽 좀 이렇게 들어가야 진료 예약이라고 해서 자세한 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넥시아 관련해 가지고는 글쎄요 뭐 몇 번 보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네. 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예. 그 뭐 미국 어디서 이렇게 막 몇 조인지 이렇게 연구비 뭐 지원받기로 했다 뭐 거창한 프로젝트 발표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조, 예. 그 이후에도 아무런 또 소식이 없고 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뭐 신약을 개발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뭐 좀 그 후속 취재를 좀 진전이- 해볼까요? 네, 저희도 준비를 하긴 해야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아무 사실 말씀하신 하고 있죠. 네. 네. 뭐 하나 하고 있잖아요. 네,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어찌됐든 그 연구 결과를 내기는 했잖아요. 그 네. 최원철 교수가 그래서 네. 의협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대책특위 이쪽에서 검증을 하자라고 하면서 연구 용역을 그렇죠. 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3개월. 그래서 좋다고 센터 측에서는 네, 좋다 하자. 당국대병원 이렇게 이 나왔죠. 융합의료센터 측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럼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는 입장을 밝힌 상태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뭐 돈이 일단-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 뭐 그럼 같이 돈을 내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참 전 진심으로 그분이 훌륭한 항암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쳐서 노벨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네. 네,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도 그럼요. 구하고 예. 국위선양도 하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근데 좋은 일입니까? 그럴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 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상당히 오래 지났죠, 논문도 거의 안 나오고 뭐 아예 없다고 하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그럴까봐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임상시험이 더 잘 진행됐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언젠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임상시험 이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막 따지면 또 뭐 공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칠게 말하면 임상시험 중인 이 약제를 환자한테 돈을 받고
그렇죠. 처방하고 있는, 팔고 있는 상황. 요거는 이제 굉장히 황당무계한 상황인데 가격도 비싸요. 비교적 비싼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정부에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뭐 참 잘 돼서 글로벌 신약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윤리적인 부분, 의료 그러게요. 기준, 이런 예. 연구 부분은 다 지켜야지 되는 의료윤리 거니까요. 그 신약이 나와도 제대로 평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지키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좀 지키셔서 하는 게 본인한테도 좀 도움이 그리고- 되고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말기암 환자를 네. 치료한다라고 계속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최근 뭐 몇 달 전에 저의 이제 좀 지인 한 분이 말기암 이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게 없다. 이 호스피스 좀 알아보십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결국 이 넥시아 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차트 들고 가가지고는 이렇게 상황인데 그 약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희는 이 정도의 말기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말기 그래서 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말기 환자를 치료한다고 표방하고 있는데 진짜 말기 환자와 갔더니 이런 말기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라면서 약을 안 주겠다고 못 준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듣고도 약간 황당했어요. 말기면 말기지 이 정도의 말기는 뭔 소리지라고 의아해했는데 이 가족분들이 또 계속 그래도 원래 이 막판 되면은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야 되니까 괜찮다. 그래도 달라. 우리는 그 약을 먹어보고 싶다. 달라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고 싶은데 안 원하는데 우리는 댁들이 원하니까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준 거다라는 거에 이렇게 사인하고 각서를. 효과가 없어도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약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싼 돈을 받았죠. 그렇겠죠. 요것도 요 주변에서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한데 이게 의약품이라는 게.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더 얘기하면 또 우리 귀찮은 일로 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좀 더 취재를 많이 한 다음에 팩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요 정도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개인정보가 여기저기로 흘러다니는 시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포함된 환자 정보 유출 문제가 터졌습니다. 거래된 환자 정보가 무려 4,400만 명 분에 달하는 사실상 국민 모두의 개인 의료 정보가 85%라고 하더라고요. 털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혜선 기자는 오늘 싱가포르로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취재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곽성순, 다 알지는 못하고요. 기사에 송수연 나와 있는 두 명의 기자와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400만 명. 제 것도 있겠네요. 깜짝 놀랐네.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면 되지 제 않을까요? 것도- 병원 제 것도 진료를 있지 받은 않겠죠? 사람은. 그 600만 와. 명은 병원에 안 간 거야. 애들일 수도 있잖아요, 애들.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간 거지. 그치, 애들도 병원은 가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 그 등본이 이게 뭐라 그러죠? 주민등록상 번호. 신고돼 네. 있는 있는 사람 사람들. 인원의 85%. 그러니까 아. 그 15%는 어지간하네. 최근에 건강해가지고 병원을 안 간 몇 거야. 년 사이에. 예, 최근 몇 몇 년 년 동안 사이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분들도 뭐 야.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대략적인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보고 갑시다. 예, 이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이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거 네. 이미 그거를 사실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몇 명분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건수로 하자면 51억 건이 넘는 환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고 이 중에 무려 47억 건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해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이정수 부장검사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23일이 7월 23일인가요? 네. 7월 23일. 취재 안한테 너무 네, 나는 네.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네. 얘기를 가지고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혜선 기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IMS 헬스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거의 다 알고 계신다고. 다국적 봐야 기업이죠, 되네요. IMS. 의료 통계업체라고 그렇죠. 흔히 네. 하죠.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회사죠. 그렇죠. 네. 이 IMS 헬스 코리아, 그다음에 약학정보원, SK텔레콤, 지누스 등 의료정보 제공업체 관계자 24명을 불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이제 사건의 핵심인데요. 요 업체들이 요 51억 건이 넘는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의료정보 제공업체들이 이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전자차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실 거예요. SK텔레콤은 네. 전자차트를 개발해서 했는데 지금은 중단한 상태고요. 지누스는 그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때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맞는지, 안 네. 하는지를 걸러주는 프로그램을 네네네. 개발해서 뿌려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환자 정보를 수집했다고. 그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통해서 거죠. 환자 그리고 정보를 약학정보원은 수집했다. 뭐예요? 그 대한약사회 산하재단 법인인데요. 거기가요. 그 이제 약학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된 곳이에요. 비영리 법인인데요. 대한약사회하고 한국제약협회하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 세 개 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약학정보원이라는 곳은 재단법인이고 네. 네. 예, 약사회가 사실상 뭐 주도한다. 사실상, 예.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네. 다르지 네, 않겠죠? 건물도 약사회 네, 그 안에 안에 있고요. 있습니다. 약사회 네. 산하 그리고 조직으로. 약사회장 뭐 전 약사회장 뭐 약사회장 이런 사람들이 현재 홈페이지에 보자면 그 조찬희 예. 현 조찬희 약사회장이 회장. 현재 예. 이사장인가요? 네, 예. 그걸로 돼 있는 그러니까 약학정보원의 이사장하고 현재 약사회장하고는 같은 분인 거고. 이사장 조찬희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상 뭐 말이 약학정보원이지 뭐 일부에서는 뭐 대한약사회라고 불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일부에서 일부냐 이런 네. 주장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SK텔레콤은 뭐 다 아시는 회사이고 네, 네. IMS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 약학정보원은 약사회 산하의 재단법인이고 네. 지누스는 뭐예요? 이건 좀 생소한 회사 이름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의료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때 그 심사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미리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걸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고요. 이 프로그램을 의원급이나 이런 데 많이 배포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정보 아까 뭐 수십억 건, 50몇억 건 얘기했는데 51억 건. 네,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집이 돼서 흘러가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누스라는 곳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2014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환자 정보를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이 병원 측이나 환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짜 불법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알렸으면은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랬겠죠. 네. 그리고 이 정보를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다국적 기업인 IMS에 돈을 받고 판매를 했는데요. 지누스는 그 IMS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받고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4억 3천만 건 정도의 환자 진료 및 처방 정보 이 정보를 판매를 했고요. 자, 3억 3천만 원을 받고 4억 3천만 건의 환자 진료 정보를 넘겼다. 네. 한 건에 한 1원이네요.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근데 네. 이 지누스라는 회사는 야, 이거 어떻게 수집하는 건지 그
그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 의료기관에 깔려 있나 봐요.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7,500개 병원으로부터 이번에 수집한 건이 뭐 7억 2천만 건에 달했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삭감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걸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자차트 전체 프로그램은 아니고 네, 그쵸.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얹어가지고 네네네. 걸러주는 프로그램이군요. 네, 프로그램 그렇죠. 자체는 간단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지만. 프로그램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프로그램. 꼭 어쨌든, 필요하겠네요. 네, 뭐 삭감 이런 거를 피할 수 있으니까 많은 그 이거 요구는 돈 주고 있었겠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면 병원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네.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사용료도 뭐 필요하면 네. 낼 거고. 네. 그럼 병원들 입장에서 보면 돈 내고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썼더니 그렇죠. 그 프로그램 판 업자들이 자기네 정보를 가지고 가서 딴 데다가 또 팔았다. 이렇게 그렇죠. 자기들도 되는 거네요. 모르게. 이게 자기들도 모르게. 심사 기준을 굉장히 걸러주는 열받는 일이죠. 그렇죠. 걸러줄 때 환자 정보가 그냥 한 번 들어갈 수밖에 걸러주고 없으니까. 삭제됐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수집이 됐던 거죠. 거기 뭐 들어가는 정보들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밝혀놓은 거 보면 환자들의 이름은 물론이고요. 생년월일, 병명 당연히 들어가고 무슨 약을 먹었는지도 들어가고 얼마나 먹었는지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보들이 그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청취자분들께서 일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보는 제약 그 영업 마케팅에 굉장히 유용한 네. 정보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한테 무슨 약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면 그럼요. 예. 게다가 이제 마케팅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A라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네 회사 제품의 약을 한 달에 뭐 1,000명한테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500명한테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100명한테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한 명한테도 처방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어떤 그렇죠. 환자한테 처방하는지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송 기자가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1,000명 처방하는 의사하고 100명 처방하는 의사하고는 다르게 가서 접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니까 아까 그 IMS 헬스 코리아, 그 IMS라는 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회사는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이 정보를 사가지고 뭐 벽에다 장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다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IMS에다가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다시 또 추적해보면 제약회사인 거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돈을 내는 거는 제약회사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IMS라는 회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쵸. 불법이었으면 전 세계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해왔겠습니까? 근데 좀 더 뭐 오버한 거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거겠죠. 근데 이 지누스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유난히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도. 근데, 그랬을 수도. 근데 지누스가 유난히 이렇게 많이 팔린 거는, 지누스라는 회사가. 뭐 영업을 잘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편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누스가 이제, 국내 또 커다란 제약회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렇죠.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 이름은 얘기 안 하는 걸로 했나요? 네, 아직 취재가 미흡해서 좀 더 그거는, 진행을 하고 나서 이게 아마 설립 당시에도 국회에서도 한번 거론됐던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큰 제약회사가 사실상 주도하는 회사.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누스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제약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약사회, SK텔레콤, 또 제약회사, IMS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속된 말로 이렇게 이 공범들이 된 거죠. 일당인 거죠. 일망타진의 대상. 자, 그 SK텔레콤. SK텔레콤은 뭐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자처방전 사업을 했었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직접 하는 부분도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그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서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정보를 빼내서 판매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의사협회 쪽에서도 자기네 어떤 한 의사가 이게 이 프로그램을 해서 뭔 프린트를 해보니까 이 환자 정보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의협에 제보를 해서 의협 차원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접은 상태죠. SK텔레콤. SK텔레콤은 이제 완전 직접 하는 측면보다는 이게 16개 업체, 네. 일반 네. 전자차트 프로그램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는 뭔가 환자 정보를 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네. 이야. 그러면은 SK텔레콤도 분명히 알았을 테고. 네. 자, 그 16개의 협력 환자 전자차트 공급 업체들 중에서도 5곳 정도는 특별히 또 심하게 했나 봐요. 뭐 합수단 이 발표에 따르면은 5곳 정도는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특별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러게요. 자, 불구속 기소됐으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을 살펴보긴 해야겠는데, 제일 이제 의료계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는 약학정보원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약학정보원은 이미 환자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한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됐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형사 재판이랑 그 손해배상 청구 민사 둘 다. 네, 민사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추가로 더 혐의가 드러난 걸로. 그 약학정보원에서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판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배포한 프로그램은 PM2000이라는 거던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깔려 있다고요. 약국에 뭐 거의 다 깔려 있다고. 50% 정도.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거죠. 50%인데 거의 다예요. 네,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다는 아니고 뭐 50%. 네. 50%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약국이 한 2만 개 있을걸요, 아마? 그죠? 네. 1,800개 약국에 깔렸다고. 깔린 게 1,800개. 네. 그러니까요. 네. 한 그러니까 2만 개 50%. 정도 그러네요. 되니까, 네. 10,000개 정도의 약국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여러 청취자분들이 지금 두 군데 약국에 갔으면, 그 중에 둘 중 하나는 하나는. 깔려 있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의 정보가 흘러서 어디 이렇게 업체로, 해외로 유출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근데, 약학정보는 이건 터지고 나서 이 PM2000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뭐라 하죠? 업데이트? 개선해서 뭐 환자 정보 이런 게 저장 안 되고 뭐 이렇게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죠. 근데 저희도 뭐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약학정보원에서 주장했던 거는 암호화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계속 그렇죠. 그런 일반인이 스탠스를 보면은 취해왔잖아요. 이 이름이나 모를 주민등록번호 것이다. 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암호화를 했는데 너무 쉽게 풀리는 프로그램을 좀 아는 사람은 네. 쉽게 풀리는데 그때 뭐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저 프로그램 아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약간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가린 거지 안 보일 뿐 그 장막만 이렇게 싹 걷으면 다 보인다라는 수준으로. 예. 근데 그거를 정말 몰랐을까요? 약학정보원에서? 아니라고는 주장을 하고 암호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이 위증 혐의도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해서 다 가렸다고 이렇게 법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했는데 암호화를 약학정보원이 직접 자신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암호화를 해서 IMS에 넘겼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IMS는 못 풀을 것이다. 네. 근데 뭐 이번에는 뭐 USB에 그 암호화를 풀 수 있는 걸 해서 건넸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위증 혐의까지 조금 더 덧붙여진 그리고 그 위증 얘기가 나오는 게 알고 보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IMS에서 만들어서 약사한테 준 거기 때문에 뭐 암호화 프로그램도 IMS가 사실 만든 거니까 만든 사람이 못 풀었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증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사태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고 문제는 아까 지누스가 3억 몇천만 원 받고 팔았잖아요. 네. 이 약학정보는 돈을 더 많이 받았네요. 정보량이 더 많았나 봐요. 얼마 받았죠? 네. 약학정보는 그래서 그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8,000개 아까 말씀드린 약국으로부터 이제 환자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요. 그게 한 43억 3천만 건 정도 돼요. 이거를 IMS 측에 역시 돈을 받고 팔았는데
한 16억 정도를 받고 IMS 측에 판 것으로 16억 원. 네. 혐의를 큰 받고 있습니다. 돈인데 네. 이제 지누스는 아까 건당 1원 정도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요. 네. 약학 정보는 43억 건인데 16억 원이면은 건당 뭐 한 30전? 30전. 더 싸게 팔았네요. 아무튼 뭐 16억 원.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정도의 돈을 16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이죠. 네. 네. 이 정도의 돈을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아무런 적이 없잖아요. 들어간 게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냥 받은 거잖아요. 수집한 정보로 그냥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누스 얘기 저희가 드렸고 약학 정보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정보들이 흘러간 곳은 저희가 쭉 말씀드린 그 IMS라는 곳이고요. 네. IMS도 저희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게 정보를 다 샀잖아요. 이렇게 네. 지누스랑 그 약학정보원에 다 해서 한 19억 조금 넘는 돈으로 몇십만 건이 아니라 몇십억 건을 네. 지금 샀잖아요. 네. 그냥 사기만 한 게 아니라 요걸로 돈을 또 벌었습니다. 이 IMS가. 그랬겠죠. 예. 네. 요 정보를 얘네는 본사가 해외에 있으니까요. 네. 해외로 이제 환자 정보를 넘긴 겁니다. 해외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거기서 통계 처리를 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 하는 회사니까요, 이 회사가. 네. 예. 통계 처리를 해서 다시 국내 제약사에다가 판 거예요. 더 비싼 값에. 통계 처리를 한번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올린 매출이 한 70억 정도 된다. 70억 원. 예, 요렇게 지금 예.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내용입니다. IMS 헬스코리아라는 회사는 그러면 19억 주고 정보를 사서 70억에 판 거. 70억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중간에 가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불법 정보를 사가지고. 이야. 근데 이런 게 제약사들이 어찌됐던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도가 있어서 필요한 그렇죠. 정보인데 네네.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불법적으로 어찌됐던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심평원이나 이런 데는 통계가 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공유할 수도 있지 않나요? 확실하게 암호 처리하고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해서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고 요즘은. 그거 참 참신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제약회사들이 개별 기업들이 영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서. 아무리 암호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공해야 될 도덕적으로 좀 필요가 윤리적으로 있느냐. 문제가 있나?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아니 근데 들고. 그리고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내 정보잖아요, 내 정보. 네. 내 정보가 심평원에 모여있긴 하지만 내 건데. 그래서 심평원이나 뭐 공단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그 정보들은 철저하게 암호화 처리를 한 네.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연구자들이 그것도 근데 잘 안 된다고 연구자들 네,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죠. 다 주세요가 네. 아니라 내가 이런 연구를 할 거니까 요 부분에 요 정도 주세요. 아주 극히 일부 데이터만 처리해서 좀 주세요 하면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너무 까다로워서 안 준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네. 그 국가에서는 꽁꽁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어서 네. 이렇게 몇십억에 팔리고 외국에까지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거고, 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곽 기자가 좋은 얘기 했어요. 내 정보니까. 사실 이 처방 정보는 누구 거예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사들 중에 저작권, 일부는 네. 이게 의사가 처방했으니까 이거는 의사의 정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약국에서는 그러면 내가 처방 받아가지고 네. 여기 약을 주고 조제해줬으니까 내 정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 정보는 환자의 것이고 거죠. 예. 그리고 뭐 크게 보면은 온 국민의 것이고 사회적인 재산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큰 돈을 취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건데. 네. 근데 뭐 그럼 이 4,400만 명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피해가 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그거는 크게 없죠, 사실은. 그냥 좀 약간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고 예, 그럴 예, 뿐이지. 이런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한테 없는 편이다라고 얘기는 네. 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공개가 된다거나. 예, 만약에 네. 그게 또 다른 식으로 지금은 IMS에 흘러간 데이터가 제약회사들의 마케팅용으로 쓰이기 그렇죠. 위해서 팔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정보를 가령 국내의 어떤 뭐 국내외 생명보험 회사에서 그렇죠. 예. 요거를 사가지고 보고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민감한 신고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이런 약을 많이 병이 먹었네. 있더라. 예. 그러면 보험 가입을 안 시킨다거나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까지 또 확대될 수 있는 원래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그럼요. 게 그런 보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차별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차별이죠. 쪽으로 네. 좀 흘러나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예. 자, 복잡한 사건인데요.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봐야죠. 법원에서 상황을. 네. 어떤 공방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새로운 또 사실이 나오는 대로 또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 내망현 뭐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 송 기자 김변 네. 없으니까 어때요? 참 김변 없으니까 참 저희끼리 해도 재밌네요. 라는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곽 기자는 오늘 김변 없이 3시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김변이 쭉 안 오시면 뭐 상관없지만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허전하고 굉장히 허전하고 뭐 아쉽고 방송이 참, 막 지리멸렬했던 네.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예. 네. 김변이 와서 들을 거거든요. 꼭 다음 오프닝에 좀 주에는 하셨어야. 클로징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칭따오에서 양꼬치 많이 먹고 돌아온 김변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청년의사 라디오에서 히구라의 자매 방송 나는 의사다가 시즌3 개편을 앞두고 이벤트를 하고 있죠. 네. 히구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의사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바카스, 뭐 화장품, 책 이런 선물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드리는군요. 네, 많이 네. 드립니다. 히구라 청취자를 위해서는 뭐 안 하시나요? 히구라 청취자분들이 좀 더 열광적으로 이렇게 원하시면 많이 네. 들어주시고 반응도 좀 보여주시면 여기서 또 이벤트 한번 해봐야죠. 네. 조건부네요.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고. 일단 저 나는 의사다 시즌3 이벤트 좀 잘 마친 다음에 네. 히구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도 재미있는 이벤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고요.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7월 31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